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하게 된 박찬양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미디어의 정의, 그리고 미디어의 실태, 그리고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과 예방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미디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기 나와 있죠.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이자, 다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사나 감정,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미디어가 신문이나 잡지, 우편 등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다면, 요즘에는 TV, 이메일, 영화, 스마트폰 등 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나는 안다, 이 그림 나는 안다. 오,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이 그림 뭐죠? 빙긋이 웃고 있는데. 맞아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예요. 동굴벽화인데, 동굴벽화 저것도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어떤 매체라고요? 미디어라는 거겠죠. 예, 저것들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라디오에서 어떤 스마트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한가요? 익숙하세요? 저기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안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네. 식탁에서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아닌 척 하고 있지만 뭐 웃는 걸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발달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야외 활동이나 어떤 독서 많이 안 하게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TV보다는 오직 스마트폰 통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어떤 쇼폼 많이 보고 계시죠? 어떤 친구들은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여기도 있죠? 네, 좀 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 여러분 그 핸드폰 들고 들어가시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냐면 치질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10대 미디어 이용의 하루 평균 8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핸드폰 사용하세요? 사실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평균 8시간 가까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별다른 목적 없이 수시로 켜서 본다는 답변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한 번씩 켜보죠. 사실은 뭐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메일이 온 것도 아니고 카톡 온 거 아니어도 그냥 심심하니까 한 번 더 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를 의심할 수 있냐면, 중독 맞아요.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 숏폼이라는 영상들이 등장을 했어요. 숏폼은 어느 정도의 길을 얘기하냐면 5분 이하의 영상들을 숏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영상 볼 때 10분 이상 넘어가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죠. 요즘에는 길면 일단 패스해요. 뭐가 길면은 보기 싫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5분 이하의 영상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숏폼 사용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한국인 월 평균 숏폼 사용 시간,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예, 46시간이나 된대요. 엄청난 시간이죠. 매월 한국인이 46시간씩 숏폼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개그부터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 메이크업, 패션, 요리법 등 하루에도 수많은 숏폼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조회수의 80% 이상이 쇼츠, 즉 짧은 영상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데 알고리즘이 관심 주제를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주니 선택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딱 1분만 보려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다는 푸념처럼 숏폼 영상은 시간 도둑이 되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주목도와 조회수를 끌려다 보니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뇌 건강에까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뇌가 마치 팝콘처럼 터지는 크고 강한 자극을 원하도록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극적인 숏폼 영상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고 숏폼 콘텐츠를 계속해서 돌려보고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오래 사용하고 있다면 이 팝콘 브레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일단은 이 숏폼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보게 되는 이유가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들을 자꾸 보여줘서 그렇거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용 기록이나 우리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겠죠. 근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 숏폼 시청 시간이 늘어났는데 2021년 7월에 사실은 쇼츠라는 것이 유튜브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2021년 7월부터 올해 2024년 1월까지 그 유튜브 어플만 가지고 사용 시간을 체크해 봤을 때 한 달 동안 40시간을 쇼츠만 봤대요.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만 본 거예요. 그만큼 사용 시간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기가 쉽고 또 특정 정보에만 갇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정보만 보다 보면 그 정보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정보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영상 하나 볼게요. 나는 3시간 전에 유튜브 쇼츠 들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다. 멈추고 싶은데 나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아래로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 그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나의 시간이 조작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절대. 함영상 대화 눈과 소리 모두 쇼츠 영상 원해. 사라진 시간 멈추지 않는 엄지 손가락 묶을까 나 빠져나와야 해. 홈 버튼 눌러 배경 화면 돌아가. 함영상 하나만 보고 함영상 이거 재미있네 좋아요. 함영상 이거 재미있네 좋아요. 이런 데서 주는 영상 대체 내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한다. 손가락이 움직인다. 아래로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 오빠 돈 많냐고 물어보는 이유 뭔가 없는데 오빠 차 있냐고 또 나온다. 그만둘 수 없어 뭔가 당겨지고 있어. 대화 눈과 소리 모두 쇼츠 영상 원해. 사라진 시간 또 나오는 이분 좋아요 눌러드림 어쨌든 그만 봐야지. 홈 버튼 눌러 배경 화면 돌아가. 함영상 보고 함영상 이거 재미있네 좋아요. 함영상 이거 재미있네 좋아요. 이제 정말 그만 봐야 돼. 손가락아 멈춰. 그만. 역시 멈출 수 없는 건가? 야구야 이제 그만 봐라. 네 어머니. 여러분 어때요? 혹시 공감하나요?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아요? 계속 나도 모르게 넘기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고리즘 때문에. 네,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중독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쥐 보이죠? 네, 쥐가 저 지렛대를 밟으면 지렛대에 연결된 자극기를 통해서 쥐의 머리에 뇌 쪽에
계속해서 쾌락적인 자극을 보내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냐면 저 지렛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밥을 줘봤어요. 먹이를 줘봤거든요. 근데 먹이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먹지 않고 쾌락에 중독돼서 쾌락만 누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독이 이만큼 무섭구나. 우리 뇌에도 보면 이 쾌락 중추라고 해서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의 욕구 가운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만족을 바로바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뇌에도 있는데,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쇼폼을 보게 되든지 어떤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뇌가 마치 팝콘처럼 터지는 크고 강한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폼을 보게 되면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진 보시면 좌측에 정상인의 뇌와 맨 우측에 뇌가 위축되었을 때 뇌를 비교해 보면 위축된 뇌는 뭔가 비어 있고 뭔가 까맣죠. 이게 바로 어떤 뇌냐면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위축돼서 그 위축된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진 뇌를 보여주는 거예요. 쾌락 중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쇼폼을 보고 어떤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계속하면 쾌락 중추만 계속 자극하다 보니까 뇌가 위축이 되게 되고 나머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저하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또 볼게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예, 머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예,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뒷머리를 후두엽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요?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네.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봤어요? 정상적인 뇌파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파의 큰 차이 보셨죠? 일단은 중독된 뇌파는 어땠나요? 뭔가 많이 찌그러진 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전두엽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마 쪽에 있는 그 전두엽이거든요. 그 전두엽 쪽이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보라색으로 변했대요.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건 그 기능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안 사용되고 있다? 상당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뇌 사진을 우리가 보면 후두엽은 아까 말했듯이 시각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시각적인 기능만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계속 시각적인 부분만 자극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 위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에서는 어떤 절제나 기억, 계획, 문제 해결 등의 어떤 사고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위축이 되니까 그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감흥이 없어진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활발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대요. 여러분 학생이죠. 학생인데 학생은 뭐에 집중해야 되죠? 맞아요. 공부에, 우리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대요. 그럼 공부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겠죠. 자, 네 번째, 새로운 일을 학습하는 게 어렵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매일 새로운 거 배워요? 아는 거 배워요? 맞아요. 새로운 거 배우는데 새로운 일을 학습하는 게 어려우면 이 공부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안 되겠죠. 다섯 번째,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 사고력이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지면 계획 세우는 것조차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 일상에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올라온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막 제가 열심히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폼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불러요? 집에서? 엄마가 불러요. 엄마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예쁘게 대답하나요? 짜증부터 내죠. 그런 친구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다 보니 이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기능이 약해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옆 친구가 나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옆 친구 갑자기 불러요. 그럼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전두엽에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실제 인물이 있어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48년 미국 철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바위를 부수기 위한 폭파 작업 중 폭발의 여파로 날아든 길이 110cm의 날카로운 새 막대기가 철도 공사팀의 감독관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꽂힌 아주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 그는 25m를 날아갔고 새 막대기는 그의 왼쪽 뺨과 눈을 통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피니어스는 살아있었고 이후 1시간 만에 의사가 도착해 그를 데려갔는데요. 곧장 대수술이 이어졌고 그 후 피니어스는 무려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맨 끝에 건강을 회복했죠. 그런데 사고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감독관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 있고 차분했던 피니어스는 쉽게 욱하는 다혈질로 변했고 온갖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자 회사에서도 잘린 그는 자신의 머리를 뚫었던 막대기를 가지고 서커스에 갔으며 그 막대기를 아주 소중하게 들고 다녔는데요. 전두엽을 다친 뒤 성격이 바뀌었다는 피니어스의 자리는 뇌과학 연구의 한 획을 지금도 가장 유명한 환자로 꼽히죠. 와, 여러분 어때요? 일단은 머리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뇌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게 일단 신기한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다친 뇌 부분이 어디라고요? 예, 전두엽이요. 근데 이 전두엽이 손상되니까 원래 되게 리더십 있고 되게 차분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다혈질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되면 이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에게는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중독이 되게 되면 전두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 우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통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두엽에서는 어떤 사고 능력, 공감 능력, 절제 능력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관계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할 때 자세 혹시 한번 기억나나요? 여러분 꼿꼿한 자세로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스마트폰을 보나요? 그쵸? 구부정한 자세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목 현상이 일어나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심지어 아프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대로 신체 균형이 무너져서 키도 작아지는,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볼 때 구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신체로 변형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 안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길 가다가 초등학생들 보면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에어팟이나 뭐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이어폰을 꽂고 지나가면 사실 뒤에 오는 차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어폰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비길 거라고 생각하고 빵빵 했는데 안 비킨 걸 모르고 차가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이 중독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 조절 장애,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중독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엽의 손상이 일어나고 전두엽의 손상이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중독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긴대요? 네,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집중할 수 없는, 산만하고, 근데 이게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전두엽 손상 때문에 일어났다. 근데 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어떤 다른 문제들까지 불러오냐면 일단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전두엽이 손상되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어떤 그 중요치 않은 거에 강박증으로 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친구들 있나요? 네. 그래요. 불안한 친구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중독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분 장애. 내 스스로 내 기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화낸다고요. 옆 친구가 불러도 나 집중하고 있는데 왜 부르나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성장 장애. 키가 안 클 수 있대요. 이거는 여러분 그쵸?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네. 선생님이 키가 작은 이유는 미디어에 중독돼서 키가 안 큰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는 미디어가,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인터넷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키 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틱장애 여러분 알아요? 틱장애 알아요? 들어봤어요? 행동틱이나 언어틱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치 않는 행동이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온다든지 원치 않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걸 틱장애라고 하거든요. 이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면 이런 틱장애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겠나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누군지? 맞아요.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애플의 그 아이폰 창시자죠. 아이폰 창시자인데 이분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절대 당신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폰을 직접 만든 사람인데. 맞아요. 그만큼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티븐 잡스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저기 있는 남자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써 있죠. 예, 빌 게이츠. 저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등생이네요. 빌 게이츠도 저 옆에 계신 아내분과 함께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14세가 될 때까지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고 15세 이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허락했는데 아주 시간 제한을 철저하게 걸어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저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걸 알았어요. 중독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사진 한 장 더 보겠는데, 여러분 여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교실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 교실에 어떤 TV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블릿 뭐 이러한 미디어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한번 이 교실을 한번 둘러보기로 원합니다. 아직도 칠판과 분필을 사용하는 교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학교 생활. 컴퓨터를 비롯해 단 한 대의 디지털 기기도 갖추지 않은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부. 학부모 70% 이상이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실리콘밸리 종사자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 부모들의 교육 관심사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자녀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최근 2년 사이 단단히 자리 잡은 디지털 제로 교육. 아이 돌보미 채용 계약서엔 아이들 앞에선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한다고 하는군요. 첨단 기술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 중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시간 제한은 대처법이 될 수 없으며 완전한 차단만이 답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자녀에게 디지털 기술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미국 부유층 부모들의 교육 트렌드로 확산되며 또 다른 빈부격차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죠. 때문에 디지털 격차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엔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접근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누가 더 잘 차단하느냐로 디지털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아이는 디지털 기술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실리콘밸리의 부모들. 그들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인 걸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전하는 솔직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 미디어를 만들고 또 개발하는 이 개발자들조차도 정말 내 자녀에게는 미디어가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가 나타나거든요. 당연히 이분들도 미디어의 안 좋은 점, 또 이 미디어의 문제점인 이 중독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미디어를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자녀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2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선생님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내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 미디어에 대한 심각성이나 어떤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해도 못 보게 해요. 심지어 선생님 집에는 TV도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도, 만든 사람들도 미디어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예술성이나 창조적 상상력은 어떤 미디어를 통한 기계적인 걸로는 키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책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미디어가 아닌 다른 매체로 우리가 정보를 좀 더 습득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세요? 나는 초콜릿 좋아한다. 손. 몇 명 없네요. 여러분 혹시 그럼 사과는 좋아하세요? 사과 예 좋아하시죠. 초콜릿이 달아요, 사과가 달아요? 당연히 초콜릿이 달겠죠. 근데 초콜릿을 먹은 상태에서 그 후에 사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맛이 없겠죠.
공부하기 전에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이 마치 초콜릿을 먹고 사과를 먹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혹은 이미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말고 아까도 스마트폰 중독 답변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별 목적 없이 수시로 꺼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말고 별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또 봐요. 근데 숏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또 몇 개 보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다가 스마트폰 보는 것이 우리의 IQ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으시죠?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된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듣는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볼 것이고 어떤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볼 거예요. 근데 보고 듣는 그것으로 어떤 내가 그 본 것을 모방함으로써 행동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는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잘 봤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만큼이나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미디어랑 뗄래야 뗄 수 있나요? 여러분 미디어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눈만 돌려도 다 미디어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집에 가면 뭐 TV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 속에 우리가 미디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디어를 피할 수 없다면 좋은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알고리즘의 문제점도 말씀드렸었죠.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좋은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찾아보는 우리가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추천 알고리즘에 이끌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기. 좀 전에 설명했죠.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중독돼서 계속 내가 원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특정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올바른 미디어를 소비하기.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정보 가운데 갇혀버리면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가진 정보들은 우리가 모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되어서 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보고 우리가 분별해서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시간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쇼츠를 가장 많이 본 때가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몇 시간 봤다고요? 40시간 이상. 그거는 쇼츠만 가지고. 근데 미디어가 계속해서 장시간 보게 되면 그만큼의 뇌는 그만큼의 쾌락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시간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어제와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더 나은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박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